오늘 공부할 캔들은 십자도지입니다. 십자도지는 시가와 종가가 같거나 거의 비슷한 가격에서 마감한 캔들입니다. 몸통이 거의 보이지 않고 위아래로 꼬리가 뻗어 있어서 전체적인 모습이 십자가처럼 보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처럼 생긴 모양이 아니라 시가와 종가의 관계입니다. 캔들의 몸통은 시가와 종가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죠. 일반적인 양봉이나 음봉은 시가와 종가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모난 몸통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십자도지는 종가가 다시 시가 부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몸통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고 시가와 종가 차이가 아주 작으면 짧고 얇은 몸통이 보일 수도 있고 두 가격이 같으면 하나의 가로선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캔들이 시작된 가격과 끝난 가격이 거의 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장중에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격이 근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수도 있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위와 아래를 여러 차례 오간 뒤에 출발점으로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도지에서 몸통은 최종 결과를 보여주고 꼬리는 장중에 가격이 움직였던 흔적을 보여줍니다. 윗꼬리는 시가 위에서 매수가 가격을 올렸던 구간과 그 가격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던 흔적이에요. 아랫꼬리는 시가 아래에서 매도가 가격을 밀었던 구간과 그 가격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흔적입니다. 그래서 십자도지는 단순히 매수와 매도의 힘이 항상 똑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장중에서는 어느 한쪽이 더 강했을 수는 있지만 캔들이 끝날 때 종가가 다시 시가 부분으로 돌아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도지의 핵심은 작은 몸통이 아니라 출발했던 가격으로 돌아온 종가입니다. 이번에는 십자도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캔들이 먼저 시작되면 먼저 시가가 만들어집니다. 이 가격에 해당 캔들의 출발점이 돼요. 이후 매수 주문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가격이 시가 위로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서 장중 최고가가 만들어지고 이때까지만 보면 매수세가 주도권을 잡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높은 가격에서 매도 주문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새롭게 매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래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수익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세가 올라간 가격을 지켜내지 못하면 가격은 다시 시가 쪽으로 밀립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되돌아온 캔들은 완성된 윗꼬리가 남는 거죠. 가격이 시가 아래로 내려가면 이번에는 매도세가 주도권을 잡은 것처럼 보여요. 매도 주문이 이어지면서 장중 최저가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낮아진 가격에서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 가격이 다시 올라옵니다. 새롭게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위에서 매도했던 사람이 수익을 정리하기 위해서 매수할 수도 있어요. 매도세가 내려간 가격을 지켜내지 못하면 가격은 다시 시가 쪽으로 올라옵니다. 아래로 내려갔다가 되돌아온 구간이 아랫꼬리로 남는 거예요. 결국 캔들이 처음 출발했던 시가 부근에서 마감을 하면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거의 사라집니다. 장중의 상승과 하락은 꼬리로 남고 최종 결과인 몸통은 매우 작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십자도지가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십자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캔들이 아니에요. 양쪽에 가격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느 한쪽도 결과를 남기지 못했던 캔들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완성된 십자도지 하나만 보고 장중의 가격이 어떤 순서로 움직였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먼저 위로 상승해서 최고가를 만든 뒤에 매도세에 밀렸을 수도 있어요. 이후에 시가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가 부근에서 마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먼저 아래로 내려갔다가 최저가를 만든 뒤에 매수세를 끌어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후에 시가까지 다시 마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한 번씩만 위아래로 움직인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한 캔들이 만들어지는 동안 매수와 매도가 여러 차례 충돌하면서 같은 가격대를 반복해서 오갔을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최종 결과입니다. 어떤 순서로 움직였든 캔들이 끝날 때 가격이 시가 부근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같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십자도지를 보고 무조건 매수와 매도가 정확하게 절반씩 거래됐다고 설명하면 안 돼요. 거래량이 같았다는 뜻은 아니고 매수한 사람과 매도한 사람의 수가 거의 같았다는 뜻도 아니에요. 모든 거래에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존재합니다.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어느 가격에서 주문이 더 적극적으로 체결이 됐고 그 움직임을 종가까지 유지했다는 거죠. 십자도지는 양쪽이 장중에 가격을 움직였지만 종가에서는 어느 방향도 확실하게 유지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십자도지는 장중의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이 아니고 1시간 동안의 움직임을 한 장을 압축한 결과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도지는 시가와 종가가 비슷하다는 공통점은 있는데 꼬리의 길이는 서로 다르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모두 짧은 십자도지는 장중의 가격의 움직임이 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매수와 매도가 좁은 가격 안에서 충돌을 했고 큰 변동성 없이
시가 부근에서 마감한 겁니다. 이런 도지는 거래가 줄어든 시간이나 시장 참여자가 적은 구간에서 자주 만들어질 수 있어요. 몸통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강한 힘이 압축됐다고 단정되면 안 됩니다. 항상 거래량을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윗꼬리가 상대적으로 길다면 장중에 매수세가 가격을 높게 올린 적은 있지만 그 상승분을 종가까지 지켜내지 못했다는 뜻이죠.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모두 길다면 가격이 양쪽으로 크게 움직였다는 뜻이겠죠. 몸통은 작아도 장중 변동성은 컸다라는 거예요. 짧은 꼬리의 십자도지와 긴 꼬리의 십자도지는 완성된 몸통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요, 그 안에서 발생한 충돌의 크기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짧은 꼬리는 양쪽 모두 가격을 멀리 움직이지 못한 결과에 가깝고, 긴 꼬리는 양쪽 모두 가격을 크게 움직였는데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몸통이 작다는 사실만 보면 안 돼요. 캔들의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에 얼마나 넓은지, 시가와 종가가 전체 범위에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의 거리가 캔들의 전체 변동폭입니다. 이 범위가 넓을수록 해당 시간 동안의 가격이 크게 흔들렸다는 뜻이고, 범위가 좁을수록 실제 움직임도 작았다는 뜻이겠죠. 거리량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거리량이 적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작은 도지와 거리량이 크게 증가한 상태에서 긴 꼬리로 만들고 온 도지와 같은 의미로 보기는 어렵겠죠. 십자 도지를 볼 때 작은 몸통만 찾지 말고 꼬리와 전체 변동폭까지 함께 읽어야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일반 도지와 릭슈맨 도지의 완전히 같은 이름은 아닙니다. 십자 도지는 시가와 종가가 거의 같거나 비슷해서 몸통이 매우 작게 만들어진 도지를 넓게 부르는 말이에요. 윗꼬리와 아랫꼬리는 짧을수록 길 수도 있습니다. 두 꼬리가 길이가 서로 달라도 되고, 시가와 종가의 캔들의 전체 범위가 중앙에서 좀 벗어나도 돼요. 그러면 십자도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반 십자도지의 가장 중요한 건 시가와 종가가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릭슈맨 도지는 십자도지 가운데서도 조건이 더 구체적이에요.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모두 길어야 되고, 시가와 종가가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의 중앙에 마감해야 됩니다. 장중에 가격이 위로도 크게 올랐고 아래로도 크게 내렸지만 결국 변동폭의 가운데로 돌아온 마감 형태예요. 몸통이 중앙 부근에 있다는 것은 위쪽과 아래쪽에 남은 흔적이 모두 같다는 겁니다. 매수와 매도세가 양쪽으로 가격을 크게 움직였는데 어느 쪽도 종가를 자기 방향으로 남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릭슈맨 도지는 일반적인 짧은 십자도지보다 장중의 충돌과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분할 때는 단순히 위아래 꼬리가 있다는 사실만 보면 안 되고, 위아래 꼬리가 길어도 시가와 종가가 전체 범위에서 위쪽이나 아래쪽에 치우쳐져 있다면 전형적인 릭슈맨 도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몸통이 중앙에 있다 하더라도 전체 꼬리가 짧다면 십자도지에 더 가까운 거예요. 정리하면 십자도지는 시가와 종가의 일치가 핵심인 거고, 릭슈맨 도지는 여기에 긴 위아래 꼬리와 중앙 부근에 마감하는 조건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십자도지를 릭슈맨 도지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릭슈맨 도지는 십자도지 안에 포함되는 특정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이 차이를 알고 있어야 십자도지와 장중 변동성이 컸던 릭슈맨 도지를 같은 캔들로 해석하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도지를 해석할 때 중요한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십자도지는 반전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종가와 시가 부근에 돌아왔다는 건 기존 방향의 진행이 해당 캔들에서 멈췄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상승이 이어진 뒤에 십자도지가 만들어졌다면 매수세가 이전처럼 종가를 높이지 못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도세가 주도권을 가져갔다고 바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캔들에서 다음 고점까지 돌파를 하면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이전 저점을 이탈하면 기존 상승의 균형이 아래쪽으로 깨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락이 이어진 뒤에 십자도지가 만들어졌다면 매도세가 이전처럼 종가를 낮추지 못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매수세가 주도권을 가져갔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캔들에서 저점을 다시 이탈한다면 하락이 이어질 수 있고, 고점을 돌파해서 균형이 위쪽으로 깨졌다면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행보 구간 중에 나온 십자도지는 다른 캔들과 똑같이 상대적으로 의미가 작아요. 이미 가격이 좁은 범위에서 오가고 있기 때문에 시가와 종가의 비슷한 캔들이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또 거래가 거의 없는 시간에 만들어진 십자도지도 주의를 좀 해야 돼요. 가격이 치열하게 충돌해서 출발점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실제 체결과 움직임이 적어서 몸통과 꼬리가 작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십자도지는 몸통 하나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전 가격의 흐름, 전체 변동폭, 꼬리의 길이, 거래량을 함께 봐야 됩니다. 오늘 내용은 이 네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첫 번째가 십자도지는
시가와 종가가 같거나 거의 비슷해서 몸통이 매우 작게 만들어진 캔들입니다. 두 번째가 작은 몸통은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장중의 움직임을 종가까지 지켜낸 쪽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가 꼬리가 짧은 십자도지와 위아래의 꼬리가 긴 십자도지는 장중의 변동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번째가 릭시맨 도지는 위아래 꼬리가 모두 길고 시가와 종가가 전체 범위의 중앙 부위에 위치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결국 십자도지를 이해하는 핵심은 몸통과 꼬리의 역할을 나눠서 보는 거예요. 작은 몸통은 종가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최종 결과고 위아래 꼬리는 그 과정에서 매수와 매도가 가격을 움직였던 흔적입니다. 십자가 모양만 보고 반전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가격이 얼마나 움직였고 그중 어느 가격을 종가까지 지켜내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십자도지의 핵심입니다. 다음 캔들 교육에서 만나요.